네, 이건머니 19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이번 주에는 손승욱, 권혜리, 한성우 기자가 모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전체네요. 지금 저희 댓글로 네. 펭수 얘기하려고 그래. 약간 나 봤어, 좀. 아니 약간 이제 실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5,000원이 나왔습니다. 아, 맞아요. 네네, 5,000원을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제 지난주에는 손승욱 기자를 지명해서 사실 4,000원이 들어왔었고요. 손승욱 기자가 없었지만 이번 주에 5,000원을 보내주신 이게 라칼리파라고 아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라칼리파라는 분께서 이제 5,000원을 주시면서 펭수 정말 놀랍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펭수를 보신 거예요. 돈을 이제 5,000원을 주시고 펭수라는 게 있었구나라고 펭수를 보시고 나서 그 직후에 권혜리 기자가 펭수를 닮았다 이렇게 나 봤어, 나도. 그거 봤어요.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권혜리 기자한테 보낸 게 아닌가. 펭수 닮았다고. 저 정말 그런 EBS 사장님과 맞먹는.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다른 경찰 엄마라는 분. 다른 분이에요. 예. 전 죄송합니다. 착각을 이제 했습니다. 펭수 닮았다고 해주시면 네. 일단 별풍선부터 쏘고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별풍 쏘고. 이제는 별풍선을 펭수처럼 강요하고 있어. 내나 별풍선. 펭수가 지금 뭐 여기저기 등장을 하더니 네. 저희 그 정글의 법칙 나레이션을 한다고 지금. 진짜요? 네. 저 정말 그런 EBS 사장님과 맞먹는 대스타와 비견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참치를 좋아해요. 그런 의도는 뭐 권혜리 기자 식성까지 파악하고 이 경찰 엄마분이 쓰신 건 아닐 거고. 네. 뭔가 스타와의 공통점을 찾고자 펭수 하는 최신편을 보면 이제 펭수와 닮은 사람으로 그 양치승 관장이라고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그 헬스하는 그 관장분하고 잠깐만요. 찾아봐야 돼. 탤런트 배우 김민교 씨가 나와서 네. 이제 권혜리 기자와의 공통점은 약간 이제 안구가 조금 나와 있는 이분? 네네 그분하고 지금 펭수 닮은 형. 저는 좋은데요. 닮은 것 같은데. 아니 펭수 닮았다는 건 뭐 요새 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5,000원, 5,000 캐시. 5,000 캐시입니다. 예. 자, 이번 주에는 두 가지 주제를 더 스피디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몇 번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이 뭐 손승욱 기자가 또 검찰 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타다를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죠. 기소를 불구속으로 했습니다. 타다의 대표를. 이 부분이 지금 여파가 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듣기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스타트업 업계 혹은 공유 차량 업계에서 타다를 약간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왜 쟤들은 안 따라오냐. 어쨌든 정부 시책이 택시 면허를 사가지고 그거를 가는 쪽으로 해서 서로 중간쯤에서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데 타다가 굉장히 강하게 버티면서 오히려 증차하겠다 그러고 막 약간 좀 파열음을 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만들이 이쪽에도 있었는데 검찰이 저렇게 나오면서 오히려 스타트업까지 다시 타다 쪽으로 뭉치고 있고 반대로 택시 쪽에서는 다시 한번 목청을 높여서 빨리 중단시켜라 라는 또 대부분 싸움이 격해졌어요. 약간 좀 사실 방금 김범주 앵커 얘기했던 그 1차전 네네. 1라운드도 타다가 뭐 증차를 얘기했다가 그러면은 국토부가 아예 시행령을 바꿔서 너희를 아예 불법화 하겠다라고 했더니 좀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안 하겠다고 그냥 좀 속된 말로 이제 꼬리를 내린 시점이었죠.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검찰에서 이게 불구속 기소로 결정을 내리면서 확 또 불이 일어난. 사전에 검찰하고 국토부하고 조율이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이거는 검찰도 검찰이 국토부의 의견은 물어봤는데 국토부가 물어봤어요. 답을 안 했다는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소 답을 안 의견을 하기 했다는 전에 거죠. 물어본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행정 보통 이제 그런 관계 부처가 있을 때 보면 이제 의견을 묻는 거죠. 그거는 뭐 검찰은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 판단은 끝날 무렵에 한번 다시 물어본 거 아닌가 그렇게 싶고.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결론은 나왔으니까 검찰의 판단 결론은 나온 거니까 저 불법으로 기소를 한다는 결론은 나온 거니까 그쯤에서 국토부가 그런데요 이거 아직 우리가 얘기 좀 하고 있고 아직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불법성 판단하기 좀 이르다라고 만약에 이르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의견을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고민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기소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 예, 때문에 저도 현행법 그렇게 위반인데 생각합니다. 현행법 위반이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는데 예를 들면 안 했다. 그럼 안 하는 것 자체로 또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현행법 위반이고 기소 결정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왜 기소를 안 하지? 물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검찰 주변 분위기는 이제 원칙대로 가야 이렇게 말 안 나오는 쪽을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뭐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기소 의견 결정한 다음에 의견을 물어봤다고요? 저는 그 전에 뭐 물었던 의견을 걸로. 그래도 그 전에 최종 이거 되게 확보가 오래됐어요. 기소 근데 의견이 그거는 결정됐다라는 네. 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쭉 단계가 있고 담당 검사가 법리 검토를 해서 그 팀에서 내렸고 차장 검사하고 검사장 얘기 듣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련의 과정인데 그 중간에 듣고선 뭐 예를 들어서 최종 결정을 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들었겠죠. 물론 그러면 완전 요식행위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국토부가 달리 뭐 어떤 해석이나 그 상황에 대한 유권 해석이나 이런 것도 내려주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야말로 지금 갖고 있는 법 문항을 가지고 봤을 때는 검찰로서는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게 그러니까 좀 저는 불편한 부분이 요새 검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고 한데 뭐 검찰의 입장에서는 내가 법을 봤을 때는 법대로 봤을 때는 저거는 불법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시시콜콜한 걸 다 들고 가서 검찰한테 도장받는 느낌이 저는 사실 들어요. 이게 뭐랄까요, 경제계 혹은 사회적으로 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타협을 하고 뭔가 좀 협의를 하고 해야 될 것까지도 결국은 검찰로 들고 가서 거기서 판정을 받고 자 판정 받았으니까 너네 죽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대한 고민이 좀 들었는데 저도 이 십몇 년 전에 법조를 나갈 때 그때 제가 변협신문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주제를 변협신문에 변협신문에서 쉽지 않지 그 가끔씩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하나씩 써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요즘에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주제를 제가 정치사법화라는 주제를 갖고 썼어요. 요즘에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거를 타협하고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맨날 검찰에 고발하고 헌재위원 뭐 소송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을 전부 사법기관에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현상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이제는 정치사법화가 아니라 자칫하면 산업사법화까지도 일어날 수 그러니까 있겠다라는 거의 생각이 만사에서 들었어요. 만사.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회적인 일이 검찰에 가서 판단을 받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아니, 그래서- 그리고 검찰이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는 물론 이제 뭐 고소고발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뭐 수사를 아니 하겠지만 그렇긴 한데요. 저희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취재가 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다. 첫 번째 1번. 그다음에 2번.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를 도와준 거다. 입법 과정이 빨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니들끼리 빨리 논의를 하라고 내가 저도 채찍질을 하는 거다라는 네.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두 가지를 딱 보는 순간에 그런 발상을 갖고 있다는 이런 거죠. 발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염라대왕입니까? 내가 이정재입니까? 한마디로 그 신과 함께 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고는 내가 가타부타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 빨리 논의해 마. 이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그 말 들어요. 두 가지가 다 틀린 게 법률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사회적인 합의라는 게 속도와 과정과 물론 이제 더 빨라지면 장점 사회적인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대충 만들면 또 나중에 논의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법에 맞춰서 그 특히 검찰이 판단하는 그 법률적인 부분이 뭐 나중에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간에 문구 하나를 갖고 이제 사회를 재단하는 거거든요. 모든 법률적인 문구 하나를 갖고 사회를 재단하고 사회 바뀐 거에 비해서 법은 상대적으로 늦게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법이 먼저 바뀌고 사회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가 바뀌고 나서 법이 쫓아가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법을 갖고 검찰이 재단하려고 나서는 건 이 문제 뭐 다른 문제에 대한 논란은 뭐 다 버려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말했던 그 모든 문제를 검찰이 해결하라는 건 저는 지금 아니, 그런 식의 저는 발상은 요건은요. 아니에요. 잠깐만요. 네. 저 플레이어를 안 보셔도 됩니다. 아, 저 네. 1배속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네. 아, 제가 또 1.5배속. 빨라졌군요. 아, 엄청 죄송합니다. 빨랐습니다. 죄송합니다. 1.5배속 아니고요. 1배속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물론 검찰의 그런 뭐 오만하다면 오만하다고 할 수 있는 발언이 흘러나온 것도 문제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도 저도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애초에 그렇게 공을 넘긴
그리고 택시업계가 그러니까 택시업계가 고발을 했는데 그 전에 지난 1년 동안 어쨌든 지금 방금 그 손승우 선배도 얘기한 대로 법은 가장 늦게 바뀌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어떤 태도, 어떤 우리가 지금 이 정부를 도와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약간 그런 게 아니었어도 사실 법은 늦게 바뀌고 제가 뭐 타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와는 별개로 그동안 너무 모호하게 그냥 내버려 둔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 온 게 사실이긴 하죠. 뭐 예를 들면은 어제 우리 8시 뉴스 했던 기자도 뭐 기사 중간에 그런 얘기 했지만 이거는 어떤 지금 이게 그 렌터카 관련 법에 그 여객 운송 사업법에 있는 예외 조항, 그러니까 뭐 이런 큰 차를 빌릴 때는 운전자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 사업을 애초에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국토부가 기회가 계속해서 있었고 그거에 대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자면은 검찰이 그런 오만한 태도로 이런 것들을 사안들을 판단하는 거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러면은 오만함을 버리면 어쨌든 아직 법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그래서 타다는 불법이다 아니다를 검찰이 판단해서 뭐 어떻게 해주는 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들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검찰에 가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저는 정부가 더 조금 그 뭐 권은희 기자 얘기를 받아서 얘기를 하자면 네. 검찰이 만약에 판단한 게 맞다고 한다면 국토부 관계자들은 1년 넘게 지금 직무유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할 일 안 한 거잖아요. 만약 검찰이 말한 대로 정말 이게 불법이 맞다면 막았어야 될 불법 운행 행위를 지금 1년 넘게 방치하고 뭐 그야말로 모른 척한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 기소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일단 그 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반환법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로 어쨌든 업계끼리 맞아요. 협의를 내렸으면 하면서 온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여러 상태에서 가지가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몇 번 다뤘지만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뭐 선거도 있고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네. 뭐 저는 사실 공무원들도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왜 우리한테 자꾸 우리가 뭔데 요구하냐라고 아마 볼멘 소리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현행 법의 문구를 막 작구를 가지고 막 따지면 불법일 수는 있는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지금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항상 이 1조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구성석 기자가 얘기한 부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검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기가 저는 되게 어렵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과거 문제 판례를 다루고 그렇죠. 법에 이미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법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자꾸 가서 물어봐야 과거 지향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조 이 법의 목적이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목적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1조에 이렇게 표현하면 또 난리가 나겠지만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택시 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이 법이 존재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 목적은 치우고 저 밑에 있는 걸 끌고 와서 결과적으로 이 조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얘들은 불법이야라고 하는 것이 물론 법 조항으로 보면 맞지만 국가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막기 시작하면 안 될 일들이 저도 약간 달기를 먼저다는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존의 어떤 상황이나 기존의 방금 김범 선배도 얘기한 대로 과거지향적으로 판단하고 안전제일주의적으로 판단을 좀 하는 경향이 있게 되잖아요. 글로 가면.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까지 가게 되기 전에 뭔가 좀 정리가 되었던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뭔가 협상이나 중재나 뭐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뭐 맞는 말입니다. 이번에 보면 근데 이제
정부가 그때 7월 달인가요? 중간에 한번 이제 그 네. 허용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승차 공유 서비스를 규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뭐 중개형도 있었고 뭐 몇 가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이 타다 방식의 사업은 그 당시에도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아마 택시 정부에서 면허를 사라는 정리했을 게 거예요. 메인이었고 맞아요. 택시 면허를 사라는 업계에서는 택시 거였죠. 면허를 사도 렌터카는 안 된다라는 게 또 택시 업계의 주장이었죠. 그 주장이 사실은 저는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땐 그랬죠.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공유차 업계 중에도 그 안을 받아들이겠다. 왜냐면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너무 충돌이 크고 정치권이라든가 여기서 타협이 안 되니까 그 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주장을 한 측이 있는 반면에 타다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진다. 왜냐하면 택시 면허를 몇 천만 원씩 하나에 몇 천만 원 혹은 억을 주고 살려면 뭐 자본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냐. 이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자동차 공유라는 게 사실 개념이 그건 아니었잖아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택시냐 뭐 영업이냐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뭐가 답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반대로 그러니까 정부, 업계 뭐 이런 데서 더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검찰이 이거를 과거잣대로 들고 들어오는 거를 사실은 이전에 막았어야 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하는 상황이라고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아니 어떤 데서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힘을 가지고 있던 데들이 계속 이길 수밖에 없어요. 법은 그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일단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일단 했으니까 진짜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로. 어쨌든 물론 고발을 했으니까 그동안 검토하고 이제 기소까지 뭐 이뤄졌겠지만은 진짜 어쨌든 그동안 뭐 미봉책이든 뭐 양쪽 다 불만족하는 결과든 7월에 어쨌든 한번 그래도 노력해서 한번 절충해 나왔죠. 그리고 또 타다 그거에 좀 반발을 하다가 또 어쨌든 국토부랑 또 얘기를 해서 일단은 시체를 따라가면서 그 후를 또 보기로 했죠. 이렇게 굉장히 거북이 걸음으로지만 뭔가 되어 가고 있는데 따다 기소 막 이러니까 저도 아까 한 얘기는 좀 하고 싶었는데 되게 뜬금없다는 생각은 좀 들긴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진짜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될지가 그러니까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라는 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이면 사실이고 그리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분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발전에 따라서 타다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느냐는 논란은 제쳐놓고 일단 네. 그러니까 앱으로 하면 다 4차 산업혁명이냐 그쵸, 그런 얘기가 저도 있으니까 좀그 생각은 그리고 들어요. 타다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제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냐 보면 아까 김범주 기자가 그 법 제일 앞부분을 읽었지만 이제 승객들이 가장 편하고 싸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편하고 싸게가 아니라 약간 편한가? 하여튼 비싸게 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글쎄 과연 바람직할까? 근데 처음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합의를 거쳐서 가는 과정인데 이 타다 뭐 다른 택시 업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저는 이용자, 소비자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만 보면 그렇게 보는 게 4차 산업혁명 그 경쟁 뭐 이런 쪽에 치우칠 수 있어서 또 그런데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스마트 IT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예전에 마차와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자동차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면 시내 안에서는 몇 킬로미터 영국에서 있었죠. 그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레드 플래그인가? 그 깃발 들고 안내를 받아야 된다. 자동차는 시내에서 이제 그런 식의 비유를 하기도 해요. 뭐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동남아의 그랩이나 미국의 디디 추싱 그다음에 중국의 디디 추싱 죄송합니다. 중국의 디디 추싱이나 동남아의 그랩이나 뭐 우버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서 이런 그리고 AI나 뭐 이런 분야에서 지금 솔직히 지금 규제 때문에 뒤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틀린 말은 아니긴 하고 솔직히 외국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그 가격이나 편리성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걸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쪽 방향을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또 다른 이익 집단들이나 그것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들이나 이걸 버리고 달려가자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뭐 지금 뭐 저희가 사실은 손석구 기자 오기 전에 이 지역에서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가자라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닌데
이렇게 검찰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사건건 나서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정리가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되기 전에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뭔가를 갖고 있던 쪽 입장에서는 안 놓죠. 왜냐면 결국 검찰이 내 편을 들어줄 거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내가 얼마든지 유리하고 압력을 넣어서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내 편을 들어주면 다 막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생계 중요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발전을 포기하자는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요. 무슨 말씀? 어쨌든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기소까지 이제 검토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은 법이 안전지향적이고 과거지향적이고 기존의 그러니까 현행법 안에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좀 그렇게 따져가지고 되는 거는 그거는 그것의 책의 특성상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사실 방금 김범 선배 얘기를 한 대로 이거는 법을 바꾼다든지 정부에서 유권에서 뭐 좀 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쪽의 한다든지 문제지 검찰 문제는 그쪽에서 할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해요. 소비자 중심으로 얘기를 한 건 네. 저는 검찰을 네네. 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건 뭐 네네. 얘네들 기소하든 말든 물론 지금이 그 전국으로 네네. 굴러가고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네. 지금 이렇게 해결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는 법적 논리, 뭐 검찰이 기소한 논리는 빼고 자꾸 다시 뭐든지 아까 김범 선배 얘기한 것처럼 자꾸 뭐든지 법에 가서 뭐 아까 뭐라 할까 사법주의라는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렇게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법 그런데 만능주의라고. 네, 사법 만능주의라고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런 상황으로 약간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좀 되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조금 그냥 약간 그냥 뒀다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고 그건 너무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했다가 결국 어쨌든 과거지향적으로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는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동네에 가가지고 뭐 심판을 받는다? 그럼 결국 그 지금 풀 안에서 도돌이표가 되는 저는 근데 두 분 거라고 생각하고 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네. 검찰을 제껴놓고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걸 굳이 자기들이 튀어나와서 내가 심판해줄게 이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되는. 저도 그거는 그러니까 제 이 말씀은 무슨 시점은 얘기냐면 뜬금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도를 계속 딴 데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머리대 들고 나와서 시간 끌고 버티고 막고 그러다가 검찰이 이쪽 편 손들어주면 망가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구도로. 검찰의 태도죠. 근데 그거 외에 아니 그건 만약에, 그건 예. 원칙적인 얘기고, 아니 예. 그건 당연한 얘기고. 네. 그다음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럼 검찰이 지금 판단 안 내리면 어떤 상황이 올 거냐. 아니 반대 저는 지금이라는 타이밍이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그거는 김범수 선배가 얘기했던 그런 태도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러면 검찰이 정말 로우키로 진짜 우리는 그냥 들어오는 고발 그냥 말하자면 하나하나 그냥 서류 작업하듯이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거기는 기본적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과거지향적이고 안전지향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근데 거잖아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네. 글쎄요, 제가 뭐 검찰 출입도 안 해봤고 거기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과연 이렇게 뭐랄까 들어오는 사안마다 속전속결 빠르게 처리하고 빠르게 저도 해도 그거 되냐?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라고 그거보단 생각해요. 그거냐 아니면 내 존재감을 보여주겠어? 약간 뭐 네.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판단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오만함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저희가 판단이 저는 사실은 후자 쪽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건 이렇게 문제가- 지금 그랬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국회에서 문제라고 어쨌든 생각해요. 논의가 네. 진행 중인 사안인 거고 물론 이게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반신반의한 부분이 있고 국회에서 통과될 부분에 타다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아직 그 부분도 그쵸. 포함이 안 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입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뭐 사회적인 분위기 경제적인 분위기 뭐 국가적인 분위기 그거 내가 알게 뭐야 난 법대로 판단할 거야 내 권한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심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네, 그건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권한이 주어졌다고 해서 막 휘두르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자꾸 그쪽은 내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는 느낌이 저는 과하게 든다는 거예요. 제가 받는 네. 느낌으로는. 네. 물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또 하겠죠. 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도 뭐 가깝지 않고 근데 이제 권내 기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사실 그러니까
허공에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걸로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사실 자꾸 닭 달걀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밖에서도 그렇게 내버려 두거나 혹은 그쪽으로 그냥 약간 때로는 편리하다는 식으로 넘겨버리거나 뭐 글로 달려가거나 저는 거기에도 자르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원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나 대규모 시위가 있죠. 시위들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시위를 하면서 툭하면 격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상당히 좀 부족했다. 여러모로. 아직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응돼 있지 않고 이렇게 대화로 뭔가 협상을 해서 뭔가 서로 타협점을 찾는 데에 익숙하지 않고 언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고 이번 건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도 몇 번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잘 타협해라는 말로 거의 끝나는 거였어요. 어떤 이런 좀 만들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조성해주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격해지고 검찰로 가고 거기서 판단을 받아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의 검찰이 대법원 수준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라도 좀 뭔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몇 가지 했던 것 중에 그 공론화 위원회 같은 것들 네. 뭐 몇 번 하고 말긴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원전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한번 정구희 기자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뭔가 그런 형식의 공론화 과정 같은 거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사회적으로 성숙해서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자니 뭐 공유차라는 게 뭐 미래의 전부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될 뭐 산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 과정과 이 구도가 계속 반복될까 봐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될 것 같으면 다시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올까 봐 그게 뭐 심히 작년에 이 시간에서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혁신이 언제나 파괴를 동반한다. 기존 질서의 해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를 보는 집단과 계층이 생긴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뭐 여기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제 생각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만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물론 아까 손석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 분명히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 새로운 공유 서비스들이 여러 개 나오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뭐 대표적으로 택시기사들이 되겠죠. 네. 이 사람들한테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은 자기 면허 팔아가 열심히 개인 택시 운전하다가 늙어서 면허 팔아서 노후하려고 평생을 자기 일생의 준비를 그렇게 해온 사람들인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다면서 니네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니네는 이제 개인 면허 이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인 관점,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는 물론 이제 이쪽 얘기 새로운 혁신의 발걸음이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도 같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득을 보는 사람이 그만한 책임을 져라. 라는 방향으로 모든 방식의 도출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합의가 이제 국회에서 합의가 이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지만 택시 면허를 사서 하라는 그게 부분에 대표적인 있어서 방법이었죠. 공유차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타다가 약간 좀 그게 현실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쪽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택시 면허 제도라는 면허 제도 자체가 사실 잘못된 제도다. 왜냐하면 국가가 면허를 주고 국가가 면허를 가져가는 면허라는 게 그런 건데 이건 면허를 사고 팔게 해준 것 자체가 면허제도의 실패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니면 이제 감찰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도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공유차 업계가 나서서 민간의 돈으로
그 잘못된 꼬였던 면허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개인 면허를 지금 사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분들도 그래서 결국은 출구가 생기는 거죠. 저 한승 기자 얘기한 것처럼 노후 자금을 받고 이제 또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시죠. 이제는. 예.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출구를 네, 사회적으로나 거죠. 경제적으로나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이 민간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분들이 나와서 다시 공유차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새롭게 직업을 또 얻으실 수 있는 장도 넓어지는 거고 상당히 잘 돌아가면 선순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서 검찰이 과연 얘기한 대로 그런 논의가 더 촉진될 거냐 아니면 다시 여기서 저는 진짜 백을 할 거냐. 시점 진짜 엄청 뜬금없다는 생각이 진짜. 아니 자기들은 조국 사태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진작 발언이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있었더라고요. 참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어쨌든 뭐 그렇다 해도 그렇다면 더더욱 저는 정말 아까 김원수 얘기한 대로 진짜 그런 거 고려하지 않은 혹은 내가 진짜 어떻게 해줄게가 왜 지금 시점은 좀 아니잖아요. 일단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네. 우리는 아니, 한다라는 네. 이제 그건 뭐 절차의 문제인 7월에 것이고. 어쨌든 그런 뭐 여러 가지 업계의 협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법원도 기소가 됐으니 법원도 바로 이제 기회를 잡고 재판을 시작을 하겠죠. 판단은- 오래 걸릴 재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릴 사안 재판은 자체는. 아닌데 양쪽이 이렇게 공방이 치열해서 오래 걸릴 가능성이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오히려 재판이 절대 저는 아니거든요. 근데 법원은 조금 고민을 할 수 있을 이 사안 거라고 자체 생각해요. 이 조문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전혀 복잡한 사안은 아니죠. 아닙니다만 아주 간단한 그렇지만 사안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제 양쪽이 나와서 이미 그 VCNC 소카 여기서는 법원에 가서 우리의 다퉈보겠다고 산업 얘기를 현실과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명을 하고 근데 왜 혁신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그러니까 그런 하겠다고 과정들은 길 얘기를 하고 있죠. 텐데 법원의 판단은 결국엔 법전이거든요. 법원이 법전 이외의 법조문 이외의 것으로 판단해서나 뭐 할 경우도 있지만 이제 공적으로 다툼이 근데 심할 때는 예를 들면 물론 이거보다 좀 더 큰 사안이긴 했습니다만은 52시간 관련해서 성남시 노동자들 그 청소 네네. 노동자들 그 판결 때는 대법원이 예를 들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꽤 기다려줬습니다. 사실은 판결을. 저는 그 대법원쯤 되니까 그게 근데 저는 그 판단이 일심 그러니까 법원은. 반대로 생각하면 왜 빨리 안 해라고 뭐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법원쯤 되면 저는 그런 판단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사회적 논의를 왜냐면 대법원까지 안 오게 하는 게 대법원한테도 좋습니다. 만사가 대법원까지 오지 않게 하는 게 대법원한테도 좋아요. 대법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법관들이 사회의 일이 모든 너무 많아서 갈등이 대법원이 내려주는 결정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건 되게 슬픈 일인 거예요. 엄청 슬픈 일입니다. 그거는 그게 물론 진짜 그 대법원까지 가서 그 이제 판례가 만들어지잖아요. 대법원이 그 시대의 어떤 변화하는 뭐 인권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뭐 노동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정말 사회 보편적인 것들에 대한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판단 총 그것을 내주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회를 가장 잘 반영을 하는 거죠. 그 사회의 현실에 맞게. 오히려 대법원에 가면 이런 기존에 만들어진 법조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바뀐 현실과 세태를 반영해서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해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 1심 법원은 글쎄요. 이게 1심은 예. 그렇겠죠. 근데 대법원도 뭐냐면 물론 이제 그렇게 사회적인 흐름을 반영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법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느낌은 아니 왜 판결이 이렇게 나오지라고 얘기를 하면 야 법이 아직 못 쫓아가잖아라고 하는 답변을 들은 경우가 더 개인적으로 아이고,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양쪽이 실제로 다 있네요. 법원 예. 같은 경우에는 법대로 판결해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바뀐 현실이나 사회적인 뭐 이렇게 우리가 항상 나오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인식 같은 거를 못 쫓아가는 거고 솔직히 그럴 때 저희는 언론에서는 법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야 돼 입법부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렇게 우리가 미래와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원 검찰보다는 다른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게 그냥 제 아니, 개인적인 물론 그게 생각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네. 상황. 그 말씀은 어쨌든 네, 기소됐으니까. 그 말씀 맞죠. 네. 저기는 괜찮아요. 마지막 갈 곳이잖아요. 마지막 갈 곳. 그러니까 그럼 너무 일찍 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하여튼 타다나 이런 공유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다뤘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를 하실 거고 오늘은 어쨌든 이런 현상에 대한 그 검찰에서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거에 대한 그런 현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가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저는 요새 일기예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기상청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일기예보를 참 많이 합니다. 이번 주말에 비가 뭐 50mm 옵니다 막 이러고 근데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보면 몇 방울 떨어지다 말아요. 그게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 장사는 다 그러면 이제 엉망이 되긴 하는 건데 기상청 입장에서는 의심이 이 날씨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심이 가는 거죠. 이게 뭐 한 5mm 온다고 그랬다가 30mm 오면 욕 먹지만 50mm 온다고 그랬다가 5mm 오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약간 그런 좀 심리가 있듯이 이 위기론도 약간 위기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안 오면 좋은 거고. 그럼 전문가들은 대체 1,150원까지 보고 있는데. 그럴 쪽이 아니 많은 것 저는 같더라고요. 나중에도 근데 저는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는 저는 좀 힘들 수 있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올해 안에 분할 매수는 근데 이게 경제 위기론을 아주 짧게 딱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경제 위기론에 그 이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요즘 유튜브에 맞아요. 참고하는 경제 거기는 정부에 대해서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이러니까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지만 예를 들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핑크빛으로 본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경제 위기 그러니까 론에 대해서 막 원하는 통계들만 갖다 붙여서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경제 얘기를 하면 원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쪽에서 말씀하시는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 이제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경제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리세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경기 후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라는 개념부터 잡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딱 보면 IMF가 올해보다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해랑 비슷하거나 올해가 좀 나가 대한민국 기준으로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 경제가 70%가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세계 경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세계 각국의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올 중반까지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뭐 환율이 1,300원 갈 것이다 뭐 막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환율이 다시 1,150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한국 3분기 2분기 뭐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수출도 이제 떨어지잖아요. 반도체 빅사이클이 끝나고 뭐 바닥을 쳤다 아니다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수출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놓고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다 뭐 어떻게 될 거다 그래갖고 그때 1,300원 간다 그렇고 뭐 달러 사신 분들 많거든요. 1,200원 넘어서 1,200원 초반대 지금 1,150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권혜리 기자 말하듯이 이거는 그렇게 우리 경제 문제도 있고 수출 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면 뭐 경제기다 지금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하나 얘기해야 되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으로 막 던지고 있어갖고 지금 이게 여기까지 약간 맛배기로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연준 발표 있죠. 그다음에 미국 제조업 생산 지수 나오죠. 왜냐면 제조업 PMI가 지난달인가 뭐 이렇게 박살이 나갖고 그것 때문에 또 휘청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고 그러니까 솔직히 경제 위기 뭐 옵니다 안 옵니다 올해 정도 갑니다. 경제 위기로는 가정된 겁니다. 얘기하려고 그러다가도 아니. 또 이제 상황이 확 바뀌면 나 왜냐면 아침에 친절한 경제에서도 달러 사지 마시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뭐 짤막하게 이 정도 하는데 사실 제가 든 느낌은 뭐 위기론이라는 게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위기 하면 위기가 안 온단 말이에요. 자기 충족적 이런 거. 그리고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계 각국 정부가 지금 약간의 정책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위기라는 말은 아닌데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냐라고 얘기할 때 좋아집니다라고 단언하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말 그 분기나 약간의 크고 작은 사이클에 따라서 오르내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이렇게 폭망으로 가도록 그 각국의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력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 다행인 거는 미국의 연준이 여력이 좀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각국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규제를 물론 미국에서 약간 규제 풀고 있지만 규제를 강화해 놨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위기가 있는데 그럼 또 중국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도 길게는 나오기는 하지만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좋아진다고 얘기는 못하는 상황인 건 맞죠. 진짜 제발 아까 얘기하셨지만 제발 경제 얘기할 때 제발 정치 좀 걷어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싶은 것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정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한쪽에서 그거를 내가 얘기한 건 딱 요만큼까지인데 이렇게 경강부에서 막 갖다 그러니까 쓰는 지금 것도 경제부총리의 부담스럽고요.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경제부총리의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반대쪽에 계신 분이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상황이 이게 된 거죠. 사실은 저는 아까 딱 얘기한 부총리 것도- 얘기만 한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 개강 얘기가 경제 개강 얘기가 조금 안 한다고 결론이 나왔었죠. 개강나가 나왔. 그러니까 처신이 참 어려운 게 재밌다기보다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저는 글을 쓰진 않습니다. 눈팅만 하는데 이렇게 보다가 보면 어떤 좀 이 정치적 색깔이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막 글을 쓰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하면서 이제 썰을 풉니다. 막 즉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에게 들은 얘기로 이제 싹 썰을 풀고 밑에 이제 위기가 온다 막 씁니다. 그리고 댓글로 막 뭐 맞아요. 그런데 뭐 이 정부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글을 씁니다. 그분들 누르면 그분들이 눌러보면 이제 그런 성향인 게 또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 뭐 경제 상황 자체도 너무 정치적으로 소비가 되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그게 너무 이 말도 무서운 것 하기가 참 그러니까 그래서 어렵고. 그 전문가 딱 예를 들어볼게요. 그게 시간 없지만 저기 환율 우리나라 요번에 환율 1,200원 넘어가고 쭉 올라갈 때 그때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짜 네로라는 환율 전문가들은 1,200원대 초반이면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출, 그다음에 흑자, 적자 감안하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1,200원대 초반까지 정도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뭐 1,180원대에서 1,200원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좋아지면, 조금 상황이 바뀌면 뭐 1,150원대까지 또 내려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환율을 오래 봤다는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유튜브에는 이게 안 돌고 뭐가 도냐면 1,300원 갑니다. 1,250원. 저는 최소한 1,250원 갑니다. 그러면서 IMF 예를 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 IMF 때처럼 오를 거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분위기를 막 줘가면서 뭐 1,300원 간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 막 달러를 사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망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차분하게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걷어내고 당시의 각종 프로그램들을 다시 살펴보면 지금 와서 살펴보면 오늘 이제 1,160원, 1,170원대로 오가고 있지만 살펴보면 그때 대다수의 환율 전문가들은 그냥 조용히 뭐 환율이 좀 급하게 오르고 있긴 한데 상황이 이런 거고 뭐 이런저런 요인이 있는데 1,200원대 초반에서 그냥 그 정도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목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론, 어렵다 뭐 이런 것들이 더 시선을 끄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보면서 이게 전문가들은 이미 정답을 얘기하고 있었고 지나고 나니까 정답이었죠. 물론 그들도 틀릴 수 있는 거지만 그럼요. 네, 그걸 틀릴 수 있는 특히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문가가 네, 있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세계적인 환율은 요인이 몰라요. 맞출 수가 없는 네.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때 막 그렇게 너도 전문가들인 것처럼 해서 달러 거의 뭐 달러 산 분들 그때 1,200원대 산 분들 많이 물렸죠. 지금 물린 상황인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정도로 경제에 얘기가 길어졌는데 정치 색깔이 너무 많이 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답인 양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뭐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색깔이 껴서이기도 하지만 예전에도 그렇게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유튜브니 뭐 요즘에는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보면은 주식 맞아요. 차트를 켜놓고 트레이딩하고 뭐 그 방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 전문가분들이 많죠. 그 실제 그러니까 실력 있는 분들도 많고. 이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주장을 했을 때 본인이 그런 주장이 귀에 잘 채널에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쏙쏙 들어오죠. 선명해요. 그것 때문에 그걸 노리고서 이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들어봤었는데 와 정말 솔깃한 거예요. 달러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참 어느 쪽이든 너무 선명한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감안하고 보시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신의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근데 경제는 정말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표를 갖고 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10몇 년 전에. 그때 아마 선대인 씨가 썼던 선대인 씨가 책이었을 거예요, 대표적이었죠. 그게. 예. 네. 거기 보면은 아주 굉장히 많은 통계들을 가지고 보면 야 이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몇 달인가요? 뭐 얼마 안 되고 나서 부동산 대폭락 시대는 없다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그건 제가 작가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책을 보면은 절대 부동산은 폭락할 수 없는 부동산 볼펜. 수많은 통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환율 전문가 얘기들도 하셨지만 오늘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이게 왜 오르는지에 대한 이유를 수십 가지는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럼요. 사람들이 네, 전문가들입니다. 네. 환율이 떨어졌다? 왜 떨어졌는지도 이유를 또 수십 가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환율 전문가들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환율 전문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이유를 얘기하시고 솔직히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내려갈 줄 몰랐는데 내려가는 거 보고 원인을 갖다 붙이는 게 그게 원래 분석하는 사람들의 할 그럼요. 일이다. 그럼요. 뭐 이렇게 저는 그런 분들이 아니, 좋은 것 진짜 같아요. 어렵죠. 장담 못하는 것 환율로 같아요. 태클을 한다는 건 정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네. 대신 세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사실 하는 사람들 그런 많이 얘기하면 안 있는데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뭐 그거는 뭐 그래서 뭐 이건 뭐니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